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권하민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 11월 수출 발표 드리겠습니다. 11월 수출 전년 대비 4% 증가 나왔고요. 이제 9월 달에 보시면 총 수출만 플러스, 그리고 10월 달엔 일평균 수출만 플러스 돌았는데 11월 수출 일평균과 총 수출 모두 플러스를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래서 완연하게 수출 회복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특히 이제 품목별로 보시면은 IT 품목 쪽이 수출 호조가 돋보였습니다. 반도체 지금 16.4%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 신제품 수요라든지 이제 재택 온라인 수요 지속되면서 디스플레이나 무선 통신기기 등 여타 IT 품목 역시 연초 이후에 가장 증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8월 이후에 유럽을 시작으로 최근에 미국까지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림인데요. 뒷페이지 그림 6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심리 지표의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진국향 수출 지금 미국은 6.8, 유럽은 24.6%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글로벌 제조업 PMI가 지금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18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선진국 소비의 계절성이라든지 최근에 글로벌 PMI 선행지수 상승세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 개선세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 플러스 증가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 만에 그 수출액, 총 수출액의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거는 네. 결국 좀 기저효과, 그러니까 이연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네. 출하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재고 출하 비율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재고 출하 사이클 보시면은 좀, 전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강에서 수축, 그리고 이제 회복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은 재고가 이제 감소하는 국면은 아니고 소진하는 상황이고, 출하는 완연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면으로 따지면 이제 1사분면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NH 하우스뷰 발표하겠습니다. 네, 12월 리서치본부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경제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 경기 회복 기조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자산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위험 자산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시장 중에서는 한국이라든지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이머징 주식시장,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는 유럽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리츠라든지 원자재와 같은 실물 경기에 밀접한 자산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11월에 2021년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과도하게 쏠렸던 언택트 자산으로의 이 과도한 쏠림이 완화되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의 이제 탑픽은 주식시장 내에서는 유럽과 선진국은 유럽, 이머징은 중국 주식시장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츠라든지 원자재 중에서 산업금속과 같은 원자재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진국 금리가 경기 회복 그리고 내년도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이 수급 부담 때문에 당분간은 우상향 흐름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고금리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만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좀 더 앞서가는 질문일 수는 있지만 그 쏠림이 완화된 이후 국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경기 회복주들이 좀 더 빨리 따라붙는다면 쏠림이 빠른 시일 안에도 완화될 수 있는데 그 이후 국면은 어떻게 펼쳐질지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2021년 그 채권 전망을 자료를 보시면 내년도 이 선진국 금리 궤적을 2분기의 고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안정을 찾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 쪽에서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재고 사이클 국면으로 보고 있어서 이 경기 내년도 재고 사이클 상승을 한 3분기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기 민감주의 강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그 이후에는 사실
내년도에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은 다시 어떤 기존의 어떤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만한 그런 레벨 그리고 뭐 이런 그 경기 민감 자산의 이 가격이 그 정도 레벨에 와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뭐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연간 전망 자료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자산별 투자 의견을 그 상하반기로 나눠서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하재석 팀장이 얘기한 부분들이 그 하반기 전망, 하반기 그 투자 의견 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하우스뷰 자료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안쪽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산별 의견을 내는데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또 다시 많이 하시는데 안에 보시면 추천 상품들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서 우리 의견을 구현하느냐 이게 다 되니까 안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변종만 연구원입니다. 네, 방금 이제 하우스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 요새 주가도 상당히 좀 퍼포먼스 좋고 향후 전망대로 뭐 상반기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계속 주도할 거라고 보시는 관점에서는 포스코도 상당히 주가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표 주가를 32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20일경에 28만 원 올리고 두 번째로 올린 건데 목표 주가 32만 5천 원은 PBR 0.6배 수준이고요. 지금 2016년, 18년에 철강 경기 확장 사이클에서 받았던 그 멀티플 평균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당 배당금을 올해 7천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9천 원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 배당 수익률도 3.7%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적 상향의 근거는 역시 이제 EPS 상향인데 내년 후년 전망치를 16%, 20% 상향을 했고요. 실적을 올리게 된 배경은 철강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중국의 HR 내수 가격이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도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요 못지않게 호주와 중국의 무역 관계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철강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 상황은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의 이익도 기존보다는 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개선되고 또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2분기가 개선되는 그림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제 말씀을 아까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8년 1월 달에 포스코 주가가 40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PBR 약 0.8배 수준이었고요. 아직은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것은 일단 경기 전망도 좀 그 상하반기가 주봉을 좀 한번 다를 수 켜보시죠. 있고요. 네, 상하반기 경기 전망이 되게 악화해 있었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철강 산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사이클은 경기 부양에 따른 수요가 이끄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8년에는 그때는 이제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공급 측 개혁, 한계 기업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계 기업도 생존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르다는 면에서 아직 그때 받았던 0.8배까지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0.6배 수준의 타겟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중국 철강 유통 가격 보면 데일리로 나오는 거 우리 이제 변 팀장이 보내주는 주시는 거 보면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철강 유통 가격이. 근데 이렇게 이제 철광석 가격의 코스트 푸시 요인 말고 최근에 오르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붙어서 오르는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지금. 네, 수요 부분도 사실 이렇게 나쁘면 오르긴 좀 어려운데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리바운드 나오는 거는 그 자동차 부분에서는 리바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2019년보다 2021년이 자동차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이 워낙 안 좋았다가 그 부분이 많이 회복되는 것들이 재고 축적도 같이 나오는 거, 재고 비축에 따른 수요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은 이제 겨울철이 좀 비수기인데 사실 철강 제품 중에 철근 쪽이 좀 약하긴 해요. 그 계절성 때문에 판재료 쪽이 상대적으로 좋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래도 내년도 철강 수요가 한 4% 정도 늘어날 걸로 이제 WSA가 전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사실은 이제 각국의 경기 부양의 지속에 따른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계절적인 차이는 있지만 역시 지금은 이제 판재료 쪽 내년 이제 봄이 되면 다시 또 이런 봉영강 쪽 이런 쪽의 수요가 또 기대된다는 점에서 수요 요인도 있고요. 아직은 이제 그 철광석 같은 코스트 푸시 요인도 이제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서 이 사이클의 어떤 그 연장이 얼마나 될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수요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 뭐 일본 제철, 중국 제철, 또 미국, 유럽 이 글로벌 제철 회사의 주가 흐름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포스코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시기적으로 빠르게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게 이제 중국의 보선철강 주가가 한 달 사이에 10월 말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UST나 뭐 뉴코 같은 회사는 워낙 주가가 좋았었고 UST도 뒤늦게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 제시한 신일철마저도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물론 일본 주식시장도 좋았지만 거기에 해주식 차트를 한번 켜보시죠. 일본 제철 니폰 스틸 치시면 돼요. 네. 영어로 니폰 스틸.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은 올라도 민감주들, 특히 철강주들은 안 오르고 그냥 L자로 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경기 기대감도 있고 철강주들이랑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포스코 기준으로는 아직 연초 대비 보면 시장이 한 20% 올랐는데 연초 대비 한 2%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괴리를 상승률에 대한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전기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5천원에서 22만 5천원 상향을 하고요. 배경은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년 8.8% 상향을 했고 글로벌 경쟁사 밸류에이션 확대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4페이지 먼저 밸류에이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망치를 좀 상향을 한 거는 지금 MLCC 수급이 2021년도에도 타이트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진 개선이 믹스 개선을 통해서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샤오미, 오포, 비보인데 이게 내년 출하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광학준 모델 같은 고부가치 카메라 모듈 수요가 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진 확대로 좀 반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경쟁사 업체들 밸류에이션 상승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최근에 무라타나 타이웨이드는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MLCC 업황이 내년 이제 좋아질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 PER 기준으로 25.3배, 타이웨이드는 19.5배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지금 2위 업체인데 3위 업체보다 심지어 15% 정도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통 이제 3위 업체인 타이웨이든보다 보통 20% 정도 프리미엄 받았다는 거 좀 감안하면은 지금 과도하게 일단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하나 좀 보시면은 일단 그림 2번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타이웨이든이랑 무라타와의 이제 주가 지수가 좀 격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사실 좀 찾기 힘든데 굳이 이제 꼽아보자면 일본 업체들은 애플 비중이 좀 더 높고 삼성전기는 전자랑 이제 중국 비중이 높다는 건데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랑 중국 업체들이 출하에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MLCC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MLCC 업황이 더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는 거는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15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서 공급은 10%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수급 불균형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요가 좋아지는 거는 글로벌 스마트폰 그리고 5G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 자동차 등 이제 전장 쪽 수요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데 반면 공급은 예상보다 많이 안 늘어나는 거는 지금 최근까지 이제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못 했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더라도 2022년 하반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특히 이제 상반기에는 쇼티지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 3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저희가 컴포넌트 사업 부문 그 마진을 좀 저희가 뽑았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보통 4분기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출하량이나 마진이 이제 안 좋습니다. MLCC가. 근데 이제 2017년과 19년에 유일하게 이제 한 번씩 있었는데 19년은 사실 이제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는 거 감안하면 의미는 없고요. 17년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18년에 이제 사이클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지금 유사하게 4분기가 더 좋아질 거로 마진이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그래서 이제 쇼티지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진 측면에서도 내년에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좀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카메라 쪽입니다. 카메라는 지금 그 고배율 광학줌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배율을 늘리는데 이제 화질에 손상이 없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이제 중화권 업체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삼성전기랑 써니옵티컬 중화권 업체만 이제 두 개 업체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로도 좀 나오고 있지만 애플이 차기 이제 아이폰에 이 광학줌 카메라 기능을 넣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이제 뭐 같이 뭐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업체들을 더 이상 애플이 쓰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삼성 전기가 2022년 정도부터는 좀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9.2% 마진이 카메라 모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 고배율 광학줌 카메라가 많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좋아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 그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카메라 모듈 사업부도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이 기대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기는 좀 사야 되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밸류에이션을 영업 부문별로 이렇게 멀티플을 따로 적용하셨는데 부품사들이 하나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요? 무라타만 하더라도 퓨어한 컴포넌트 쪽, 그러니까 MLCC 쪽으로만 퓨어하는 플레이는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무라타가 좀 특이한 회사이긴 한데요. 타이위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MLCC 비중이 되게 높은 업체고 사실 전기는 각 부문이 좀 이제 워낙 그 차별성이 좀 심해서 특히 뭐 카메라 부문이나 MLCC를 동시에 하는 회사는 전기 말고는 글로벌리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원래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무라타가 좀 이제 그렇다고 해도 지금 타이위덴이 뭐 거의 2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내년 기준으로 PER이 지금 16.7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지금 봐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하이닉스 도현호 연구원입니다. 예,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10만 5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PER 9배라서 글로벌 경쟁사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 반영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올린 이유는 2021년 이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올렸고요. 근거는 2021년 2분기부터 진행될 디램 가격 상승폭을 조금씩 올렸고 최근에 인텔 낸드 비즈니스 인수한 효과를 2021년 4분기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최근에 생산 기준으로 메모리 공급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감소가 더 본격화될 시점이 내년 1분기입니다. 그리고 1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수요도 조금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3월부터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 상승폭이 가팔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이후에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최소 10% 이상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보는 거랑 좀 다른 점이 시장에서는 내년 연간 낸드 디램은 올라가지만 낸드는 이제 계속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저희는 낸드 비즈니스도 내년 3분기부터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저께 자료로 말씀을 드렸던 그 업체들이 낸드 투자를 내년에 이제 공격적으로 안 할 거다라는데 이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 인텔의 낸드 비즈니스 인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텔이 이제 데이터 센터 SSD 기술이 업계에서 이제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인텔이 PC랑 서버 아키텍처 설계랑 다 표준 만드는 거를 주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을 데려오는 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4분기에 한 30% 정도 매출이 반영되고 2020년에는 연간 이제 풀리 인텔 대련 팹 인수로 인한 그 매출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하이닉스의 낸드 부분 매출액이 12.6조 원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고 올해 대비해서 11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의 그 낸드 공정 기술력도 뭐 삼성전자 같은 업계 선두랑 격차가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128단에서 좀 따라 붙었고 176단 이제 곧 생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격차가 더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이닉스는 76단부터 두 번 쌓는 이제 더블 스태킹 기술을 적용을 했고 삼성전자는 128단까지 싱글 스태킹에 주력을 했고 176단에 처음으로 이제 더블 스태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세 번째 해보는 거고 삼성전자는 첫 번째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어제 그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매출액 54억 불에서 57억 불로 올려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낸드 쪽에 그 매출을 좀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한 얘기가 내년에 낸드 캐파 투자를 많이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가 지금 낸드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D램은 이제 가시성이 좀 보이는데 낸드가 가시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적으로 좀 투자를 좀 줄여야지 내년에 낸드 비즈니스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벌떼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리는 부분을 줄인다는 거죠? 마이크론. 그 낸드 투자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네들은 업계 평균보다 그 낮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대우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어제 미래에셋 그룹이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호텔 관련해서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예, 미국 재판부는 이제 소송에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을 미래에셋 그룹에 반환해라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번 소송 규모는 58억 달러였습니다. 계약금은 5억 8천만 달러, 약 7천억 원. 그 중에서 미래에셋 대우가 5천억을 부담했고요. 1심 승소했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이 계약금은 돌려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 이번 이제 소송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충당금 적립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환입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큰 불확실성 하나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이제 목표 주가는 9,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번 소송을 승소한 것을 반영해서 할인율을 10% 축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증권업 업황도 괜찮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은 10월 21조에서 11월은 다시 27조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 추정치까지 조정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투자 의견은 이제 홀드 유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소송 승소한 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퍼 PER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셋 대우는 내년에 9배 정도 되는데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나 삼성, 키움 같은 이제 종목들은 5.4에서 7.3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밸류가 비싸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홀드는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송건이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해결이 된 겁니까? 이게 승소할 때 주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작년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랑 이제 안방보험, 다자보험하고 이제 미국이 호텔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미국에 이제
명의 관련된 제도가 좀 복잡해서요. 이제 그 어떤 작년에 어떤 사기꾼이 이제 미국 안방보험이 갖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명의를 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안방보험이 가져오긴 했는데 그 이슈 때문에 미국의 보험사에서 이제 권원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보증하는 보험인데 그 보험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권원보험이 빠진 채로 이제 계약이 됐었던 거였고요. 올해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미래에셋은 이 계약을 이제 좀 없애고 싶어, 이제 파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권원보험이 없다는 그 점을 이제 이용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안방보험은 아니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였고요. 1심 판결은 미래에셋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다음은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61,000원으로 좀 올렸고요.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은 이익 전망치를 올린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적 가시성 개선에 따른 할인율 제거,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중국 쪽 자동차 시장 수요 회복 수혜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다 잘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중국인데요. 대부분의 부품 회사들이 이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현대차 그룹이 절대적인데 반해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비중이 한 25% 정도고요. 이제 다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회복의 수혜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미 전기차 기업 쪽으로의 고객 다변화도 순조롭고 에이다스 부분도 성장세가 지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좋은 실적이 지속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기존 대비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글로벌 가동률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다스 성장세도 지금 옵션 채택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은 1조 7천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대략 5.6%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지 차트에 보시면은 일단 에이다스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지금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업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포션도 지금 계속 지금 한 25%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실적 가시성이 좀 개선될 것 같고요. 5페이지에 그 표 2번 보시면 목표 주가를 산정한 부분에 대한 로직인데요. 지금 자동차는 뭐 이번 사이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서의 실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롱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지금 PBR, 적정 PBR 1.4배를 적용을 해서요. 지금 MM에는 빠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데이터가 나와서 관련해서 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월별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 데이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마켓 데이터는 빠졌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 9월하고 10월에 플러스 성장했다가 이제 11월에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간 건데,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게 11월에는 영업일수가 3일이 모자라고요. 이게 12월 되면은 다시 영업일수가 3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월간 워킹데이에서 발생되는 그 변동성이고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9% 정도 현대 브랜드 기준으로 이제 판매 감소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영업일수, 이게 3영업일하고 한 주간의 주말 감소를 고려하면, 데일리로는 한 4% 정도 늘었다라고 발표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판매 호조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선순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현대차 이제 제네시스 런칭이 이제 본격화되고요. 기아차는 소렌토 생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믹스는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풀리 반영될 게 지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요. 지금 일단 뭐 사이클, 좋은 사이클에서 현대 기아차 PBR 아직 0.7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볼륨 영향력 커지기 때문에 부품 쪽 좋게 봅니다. 지금 고객 다변화 정도나 전동화, 밸류에이션 감안했을 때 대형 부품주 쪽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요.
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어닝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다른 완성차나 뭐 다른 부품주들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대 요인이 좀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도는 설명드렸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화랑 고객 다변화, 그리고 포드의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까지도 다양한 어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